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8월 3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아주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이제 위아래로 너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장 끝나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관련된 좀 또 보고서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비덴, 요게 이제 플립칩 BGA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경쟁사죠. 여기 관련된 좀 이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선주,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요 영향, 그리고 대한항공, SM, 고려아연, TKG 휴캠스, 주성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요게 HBM과 AI 시대 메모리, 요 반도체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덴이란 기업은 이제 플립칩 BGA 기판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치로 한 14% 정도 상회를 했고, 근데 이제 이비덴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의 회복세는 좀 부진했다. 근데 인공지능 쪽하고 자동차는 좋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PC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뭐 부분들은 좀 아직은 부진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제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거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PC 관련 제품의 수요 회복세도 예상보다는 좀 더딘 것 같다. 이게 뭐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죠. 뭐 IT 쪽은 아직은 좋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일렉트로닉스 사업부 영업이익은 엄청 감소했습니다. 70%. 세라믹, 이쪽은 보시다시피 18.6%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주로 성장하는 쪽, 자동차 쪽. 이쪽은 오히려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1분기에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근데 올해 1분기 안 좋은 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올해 전체 실적은 뭐 얘기했던 대로 뭐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1분기가 안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파른 실적 회복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반기의 반격은 또 여기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전자 쪽이죠. 뭐 이쪽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쪽 PC 쪽, 이런 쪽에 이제 좀 살아나면서 급격하게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덴의 중장기적인 이런 이제 공격적인 예상치가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일렉트로닉스랑 세라믹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가 하반기가 훨씬 좋죠. 그 상반기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만 이 하반기가 굉장히 좋다.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걸 딛고 하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판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그 실적 그 가이던스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무라타가 있었죠. 거기가 이제 MLCC, 그래서 MLCC 관련주 한번 움직였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막 그 MLCC 중에 일부 막 초전도체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튼 너무 막 변동성 크지만 MLCC도 분명한 건 살아나죠. 살아나고 플립칩 BGA 같은 이제 뭐 이쪽 기판 쪽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적어준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이제 MLCC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랑 좀 비슷하죠, 하는 사업이. MLCC, 뭐 필립칩 BGA 이런 쪽. 근데 여기가 하반기를 좋게 봤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기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조선주 그 보고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길어가지고 다는 못 봤고요. 일단 요약된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조선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선주에 대해서 요즘에 나쁘게 얘기하는 뭐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고요. 여전히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LNG 수주 모멘텀 여전히 견조하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미국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LNG 선박 필요한데 또 새로운 해운사나 에너지 기업이 우리 LNG 하겠다, 뛰어든다. 그러면 LNG 선박도 필요하고, 컨테이너선은 중소형 위주로 올해 하반기 교체 발주 이루어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요거 미포한테도 좀 좋을 수 있겠죠. 미포가 중소형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24년도에는 탱커도 발주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80차 MNPC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그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꿨습니다. 원래 2050년에 탄소 배출 50% 줄이자, 2008년 대비.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 줄여라, 그냥 100%. 굉장히 강도 높죠. 근데 강제성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거를 25년도 회의할 때는 강제성을 부여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방향은 환경 규제로 갑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한국은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듭니다. LNG선, 메탄올 이런 것들, 암모니아.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약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조선사들이 계속 이제 수주를 따내고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조금씩 잡히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제 건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자재 업체들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죠. 기자재도 동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피크아웃 논하지 말고 하반기 대형 조선사 필두로 이익 개선에 기대하면서 기자재도 좀 같이 잘 보자, 이런 내용이고, 타픽은 삼성중공업, HSD 엔진, 대양전기공업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선박 조명 있죠, 조명.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한라 IMS, 요거는 이제 선박에 그 이렇게 뭐라고 선박 안에 이런 이제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개측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라 IMS, 또 여기에 타픽은 아닌데 어제 우리 공부했던 KSP 기억나시죠? 어제 엔진 밸브, 그 기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제 나머지는 다 읽고 나중에 한번 요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LNG 프로젝트인데 29년까지 많고, 그 예전에 SK증권 보고서였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연평균 53척의 LNG선 수주를 따낼 것 같다. 기억나시죠? 지금 프로젝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그때 들어가 있었죠. 이제 그거랑 연결 지으셔도 되겠고, 근데 그런 LNG선을 많이 수주를 하면 할수록 기자재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동성와인텍, 한국카본, 피팅 업체들, 이쪽이 이제 LNG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그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조선업에 대한 좀 긴 사이클을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됐는데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몇 가지를 좀 집어주셨어요. 2011년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그때는 온갖 신용 등급 강등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유럽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유럽 망하니 많이 막 그럴 때입니다. 그리스는 끝내 나중에 부도났죠. 근데 아무튼 그때 프랑스가 신용 등급 강등 루머 있고,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피그스라 그러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아일랜드, 유로존 사태 실제 터졌고, 독일에서 극우당이 이기니까
이제 저 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데 우리 돈 못 준다, 못 도와준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쇼크가 딱 터지니까 이제 증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 한번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뉴스는 똑같아요.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통화정책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돈을 계속 풀 때입니다. 경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돈은 계속 풀어댔고 금리는 제로 금리였죠. 거의 양적완화 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또 통화정책 카드를 쓰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혹시 안 좋으면요, 금리 높잖아요, 인하해버리면 돼요. 쓸 카드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뭐 쓸 카드도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기 사이클인데 경기가 막 좀 좋아질까 말까 막 이런 사이클이에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아까 유로존 저렇게 망가지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좋아지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은 분명히 다르다. 경기가 하락기냐 상승기냐. 그래서 2540포인트 여기가 100일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여기 이제 KB에서는 뭐 겁먹지 말고 그 정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비중 확대 가능하다. 그리고 쏠림은 완화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이미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바이오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때가 2011년 신용등급 강등할 때 이제 지수가 한번 급락했을 때입니다. 이때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이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예요. 요때 이제 요 노란색이 그 상승기고 여기가 이제 하락기인데 이때 이제 신용등급 강등 쇼크 터지고 코스피 망가졌죠.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하락하죠. 지수 폭락. 근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예요. 지금 뭐 장도 좀 쉬고 싶고 많이 오른 데다가 쏠림은 심했고 그런데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대 그냥 맞은 거죠. 그랬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과거랑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미리 이때는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피치가 어느 정도 예고를 좀 했죠. 정확히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그때랑은 분명히 다르다. 아무튼 제 기억에는 그때 12년 전에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2달은요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빠졌고요. 매일 한 2, 3일 정도 쭉쭉쭉 빠졌어요. 엄청난 공포장이었고 무서웠죠. 그때는 지수가 1600까지 갔어요. 2000에서 1600까지 갔다가 다시 갔는데 그때는 또 미국보다요 한국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 달러는 강하고 신흥국은 망가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아주 리스크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34,000원 유지한다라고 적어주셨고 2분기 장거리 여객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비수기 계절성을 극복하고 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운임도 상승했고 장거리 위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은 부진했지만 그걸 극복을 했다. 화물은 좋을 순 없죠. 그 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 운송업종 내체 선호주로 적어주셨고 구조적으로 미중 여객 수요까지 뺏어오고 있어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가능했다. 환율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2분기 한국의 미국 노선 여객수는 2019년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환율이나 운임이 올라가면 여객 수요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고점 대비 한 8%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아니냐. 이 운임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우려를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이는 이제 성수기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국제선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3분기 이익 기대치는 20% 이상 상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이익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
대한항공도 괜찮아요. 지금 주가도 PBR 0.87배 정도, 거의 0.87배 근처죠. 그래서 부담 없는 구간이고, 그러나 그 정유주랑 똑같아요.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왜 그런지 아시죠? 정확히 항공주는 장기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근데 지금 실적 좋은데 주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일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오르면 파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싫으시면 안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업황 자체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업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들은 주가 빠지고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좋을 땐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런 게 낫죠. 근데 지금은 주가는 빠졌는데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참 실적은 좋아요 또. 그래서 이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단 이제 꼭 포커스를 야 이거 나 사가지고 몇 배 수익 내봐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공주는.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항공주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되겠죠. 다만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트레이딩 괜찮겠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M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SM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 일단 올렸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옛날 이제 앨범 판매가 좀 줄었지만 그 아이핀 그 앨범 매출이 한 544억 정도. 그러니까 예전 앨범 판매는 좀 소강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신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544억 원을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프라인 활동도 본격화되면서 콘서트, 일본, 공연이죠, 공연.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실적도 개선이 됐고요. 이익률 높은 굿즈의 성장도 어우러진 뭐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사 중에 이제 유일하게 기대치를 좀 하회해서 1분기는 좀 소외가 됐지만 2분기는 이제 반격이 좀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보다 좀 반가운 거는 이제 멀티 제작센터, 뭐 일명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여러 제작센터를 딱 놓고 거기서 가까이 또 이 아티스트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독립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SM 3.0이다. 예전에 이제 이수만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뭐 약간 신비주의 형태로 갔죠. 그 데뷔할 때까지는 전혀 알리지 않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마다 이제 담당 아티스트랑 PD한테 권한을 다 줘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내가. 뭐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3분기부터 전체 아티스트들 풀 가동 중이고 하반기도 이제 데뷔를 좀 하는 보이그룹도 있습니다. 여기 9월에 보이그룹이 데뷔를 하게 되고 4분기에 또 NCT 아시죠? NCT 여기 도쿄 여기가 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도쿄 최종 멤버 선발전을 한미일 동시 방영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SM 연습생을 노출 안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노출시키죠.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부터 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는 게 옛날과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와의 전략 이제 카카오 엔터랑 이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카카오 엔터 북미법인 통합해가지고 에스파 스타들의 이제 뭐 미국 진출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좀 올리면서 PER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력 있죠. 당연히 SM도 엔터 좋은데 다만 이제 엔터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는 매력은 없죠. 그래서 그냥 현재 PER 27배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밸류를 높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냥 이거는 단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참 계산하기 어려운데 PBR로 할 수는 없는 업종이고, 그러니까 피터런치식은 뭐냐면은 25년까지 요 보고서를 보니까 3년간 한 평균 한 35% 정도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올해 포함해가지고 3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35%. 그럼 퍼 35배 주면 되거든요.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논리가. 이게 이제 피터린치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17만 5천 원 나와요.
다만 내년 성장률이 20%예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익 성장률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내년 EPS에다가 그냥 3년 평균 35%랑 내년 성장률 20% 요걸 또 평균을 그냥 내봤어요. 그러니까 3년 평균하고요. 내년 성장률을 그냥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27.5, 27.5배. 약간 고무줄일 수 있는데 그냥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자니까 27.5배나 35배. 그렇게 계산하면 16만 5천 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계산하기 나름. 그러니까 그만큼 적정 주가라는 게 사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질없어요. 여러분 SM이 얼마 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단 분명한 건 지금 주가가 이제는 엄청 높으니까 이제 못 갑니다. 1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업사이드는 있어요.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업사이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가 빠진다면 업사이드가 많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M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산다면 애매하다. 지금 위치가 약간 좀 어중간하다. 많은 수익을 내긴 좀 애매하고 있긴 있죠, 위가. 그래서 확실히 좀 그때 언제였죠? 막 11만 원, 10만 원은 진짜 쌌던 거죠. 당시에는. 그때 내부자 매수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3만 5천 원이니까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고려아연이 참 답답했죠. 이제 비철금속 회사 중에 제일 못 갔고, 근데 읽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 분위기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근데 내용을 봐야죠. 뭐 실적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중국 경기 부진 때문에 아연 업황이 안 좋았고, 한 가지가 저 자회사, 호주 자회사 하나 있거든요. 이게 공법을 변경하면서 승인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가동 승인을 받았어요. 5월부터 가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뭐 기존 공장 보수로 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회복될 것 같고, 자회사 SMC 호주 3분기부터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회사 아연 가격. 근데 아연 가격도 6월부터. 근데 2분기 실적은 4, 5, 6이죠. 그럼 6월에 지금 올라오면 이거는 크게 반영 안 되죠. 근데 3분기엔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죠? 3, 4분기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동박 만들거든요. 전해 동박 2차전지. 요게 이제 13,000동 공장이 이제 인증만 획득되면 된대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양산 들어갈 것 같고, 내년 2분기에는 LG화학하고 전구체 만들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 2차전지도 모멘텀 붙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성. 근데 올라가도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완만한 좀 반등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경기가 훨씬 좋아지거나 그러면 뭐 급하게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된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허리와 무릎 사이예요. 완전 싼 건 아니지만 허리와 무릎 사이 정도 되는데, 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IR을 하면 어떨까.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니까? 막 소통하잖아요. IR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알려주죠. 그런 식으로 고려아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2차전지 사업이나 가는 방향이나, 그렇게 했을 때 주주들한테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차이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주가 올라간 거 중에 굉장히 잘한 게, 아무튼 제가 작년에 포스코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서 거기 이제 뭐 회장님 또 앞에 계셨지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좋겠다.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알려야 된다. 계속. 뭐 무슨 방법을 써서든 자주 소통해라. 근데 실제로 올해 진짜 소통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리죠. IR 많이 하잖아요.
물론 개인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어쨌든 IR은 많이 해요. 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런 IR이 고려아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확실한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TKG 유캠스는 말복에는 닭이 아닌 배당 주사자. 약간 제목이 재밌는데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예, 시장 기대치 상회했고, 예, 외형 감소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다음 초안 생산량은 줄었지만 질산은 증가했고, 이게 DNT, 뭐 MMB 주력 제품들이죠. 하나 뭐 다이너마이트 연료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이런 가구 있나요? 뭐 가구 가전제품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예, 국내 자동차 조선 경기 뭐 이런 것들 뭐 개선되고 예, 경쟁사들은 설비가 셧다운되고 뭐 이러면서 물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암모니아나 이런 걸 쓰는데 떨어졌고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거든요. 이것도 2분기에 20만 톤 판매가 됐다. 그리고 이제 질산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질산 생산을 이제 증설한다고 예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증가하면서 이익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넘버 6 질산 플래트 설비 투자 금액은 1,500억인데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그럼 뭐죠? 그만큼 원가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10년 전하고 지금 투자할 땐 당연히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건 비용 통제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은 배당 투자 최적의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올해 배당금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작년과 똑같다면 올해 이제 이익이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익 대비해서 배당 성향을 작년과 똑같이 맞추면 예. 작년에 배당 성향이 가장 낮았대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 배당 성향을 잡고 올해 순이익을 예상을 했더니 배당 수익률이 무려 7.3이 나와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 줄 줄 모릅니다. 모르는데 배당 수익률이 저렇게 높은 데다가 올해 실적도 좋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가도 안 비싸고 그래서 화학업종 내에서는 뭐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실적은 안 좋습니다. 추정치를 하회했고 적자 나왔어요. 마이너스 87억 영업 적자. 근데 안 좋을 건 알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이닉스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HBM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후공정은 아니니까 전공정이죠. 전공정. 네, 그리고 수주하고 장비 인도까지 10개월 걸리니까 작년 하반기에 안 좋은 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중국 고객사 매출 채권, 중국에 이제 장비 납품하고 채권 받잖아요. 매출 채권.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내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돈을 회수하는데 야 이건 돈 띄어먹힌 것 같다. 이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손실 처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회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3분기에 환입이 될 걸로 봅니다. 예. 2분기 적자 전환했지만 어쨌든 3분기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비중이 높지만 그 중국 비중도 높아요. 중국도 하고 그래서 그때 넥스틴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또 뭐 있었죠? 뭐 GST 예, 이런 기업들도 있고 제우스 몇 개 있죠. 이게 중국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한번 그건 찾아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계속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저는 좀 올라간 건 실적보다는 중국이 좀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기대감 거기다 중국 태양광 시장 좋거든요. 투자하니까 태양광 요새 에로티 백큐 많이 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 에로랑 에로티 백큐 주성 엔진은 태양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수 겸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주성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장비는 고객사내 투자 우선순위를 갖는 원A 원B 원비가 최첨단 공정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예. 그래서 3분기부터는 전공정 장비도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HBM이란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 만든 반도체 자체는 전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다음 TSV 해서 이렇게 예, 적층도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HBM도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1B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이K라든가 이런 증착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과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향인데 전공적 쪽에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로의 고객사 다변화 모멘텀도 변함은 없다. 다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적은 좀 안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밸류가 좀 비싸졌습니다. 머리까지 왔어요. 거의.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자. 아니 보유는 좋죠. 보유는 좋은데 예, 신규 접근은 약간 그러니까 SM 느낌이에요. SM도 좋잖아요. 좋은데 지금 이걸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죠. 왜냐면 밸류가 싸진 않으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노베이션 윤재성 연구원님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별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이노베이션 제가 그렇게 좋게 쓴 걸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좋게 쓰세요. 근데 주가도 좋고 아무튼 뭐 예 다행이죠. 예.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 유지했고 포드 자동차가 8월 1일 날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있죠. 이거 이제 잘 된다. 생산 6주 만에 재개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신규 인력 고용하고 예. 요게 핵심입니다. F150 라이트닝. 요게 메인이에요. 전기차에, 포드에. 픽업 트럭이 핵심인데 이거 배터리를 SK온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어요. 뭐 수율 문제도 뭐 있니 없니 F150 뭐 판매 되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이게 잘 되면 주가 좋은데 근데 드디어 저는 오늘 좀 주가 올라간 게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포드가 드디어 라이트닝 생산 재개한다. 예약 판매가 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는 좋을 것 같고 상반기 대비 3, 4배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SK온 조지아 하반기 출하량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만들면 만들수록 배터리를 그럼 보조금 받아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들려면 주문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포드, 폭스바겐이 차가 잘 팔려야 돼요. 예. 근데 요새 좀 저가 경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포드 지금 이 비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폭스바겐은 좀 부진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포드가 지금 살아나서 우족이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좀 살아나면 이노베이션한테는 좋을 텐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최근에 경쟁 심화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데 뭐 그거보다도 이제 전기차 대중화 시켜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되게 눈높이가 낮아졌죠. SK온 못 믿겠다. SK온 진짜 제대로 만드는 거 맞냐? 수율 나오냐? 막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역설적으로 눈높이가 올라가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SK온은 회사가 24년도에 우리 흑자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성 연구원님도 굉장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싸잖아요. 시총이 제일 싸고 근데 할인 받는 거죠. 이제 이노베이션은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중 악재니 뭐니 해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일단 이제 분위기는 달라졌고 이제 앞으로 계속 체크하실 건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하고 수율, 고객사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리고 좀 주주분들께서 체크하실 건
날짜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9월 11일하고 12일 날 유증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유증 꼭 하시고 청약하는 게 좋죠. 가격이 15만 원인가 그러던데요. 16만 원인가 15만 8천. 그 가격에 받는 거니까. 그리고 신규 상장은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날은 유상증 물량이 이제 나와요. 그때는 한번 변동성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날짜는 주주라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조선연구원님이 왜 HBM? 우리 HBM 공부해봤죠?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그 요거 기억나시죠? 그 HBM 요거 한 번만 더 잠깐만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복습 한번 하고 이거를 좀 더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제 좀 더 그 이 보고서 읽기가 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고서 딱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함께 배우기를 정말 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준비도 하고 하는데 당비 두고 싶은 거는 거기 나오는 게 뭐 기업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많이 언급해드리는데 주가를 맞추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함께 배우기 해서 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막 급락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예요, 공부. 공부해서 아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이게 괜찮다. 근데 많이 올라왔으면 좀 기다려 보시고 이거 가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싸다. 그럼 투자 한번 해볼 만한 거고 항상 가격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차피 함께 배우기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막 짧게 작년에 기억하시죠? 어떤 분이 뭐 댓글도 쓰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기 반도체 처음 했을 때가 언제죠? 작년 10월이거든요. 작년 10월 기억나세요? 반도체 최악일 때입니다. 그때 공부 들어갔어요 처음. 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누구도 일도 관심이 없을 때 반도체는 버려야 된다. 예,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런 이제 조롱이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공부했고 진짜 성과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죠? 공부한 만큼. 근데도 끝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는 저도 계속 공부하는데 끝도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그 재미도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예. 그만큼 진짜 어려운 업종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하고 있으니 참. 네, 아무튼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것도. 그래서 좀 몇 개 더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거 기억나시죠? HBM은 뭐냐? CPU 제갈공명은 천재고 나머지 다수의 책사 뛰어나지만 제갈공명은 아니죠. 요게 CPU는 제갈공명 혼자서 순차적으로 GPU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 그래서 AI 시대에는 GPU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GPU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고요. 제갈공명은 혼자서 그냥 하나씩 근데 엄청 잘 풉니다. 요 차이죠. 예, 근데 AI는 GPU의 시대고요. 예, 설명드렸고 메모리 계층도 원래 CPU, GPU 옆에 D램 모듈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GDDR이라는 거 하나 붙여놔요. 예, 소통. 여기서 얘랑 이제 가깝게 만들면 빨리빨리 이제 연산을 해요. 이 GPU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옆에 메모리가 하나 더 원래는 이게 없어요. 원래는. 네, 원래 없는데 원래 D램 모듈이죠. 요게 메인 메모리인데 얘를 하나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픽 카드용으로. GPU 옆에. 이걸 니어 메모리. 근데 이거를 HBM으로 바꾼 거죠. 2GB 12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HBM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걸 하이닉스가 했고 그래서 요걸 하면 구멍을 1024개를 뚫을 수가 있어서 4096차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이동 통로가 4096개입니다. 그죠?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GB 칩을 12개 이게 HBM3입니다. 이렇게 적층해서 쌓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교한 거예요. 근데 GDDR3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거 필요 없나? 저 삼성이 좀 주력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저거 필요하면 아니에요. GDDR3도 6도 필요. HBM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필요해요. 예. HBM이 필요한 것도 있고 GDDR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 너무 집중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 두 개 다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GDDR 그러니까 이 본딩하는 방식은 옛날에 와이어 본딩 기억나세요? 이렇게 선으로. 이거 단점 뭐예요? 4개밖에 연결 안 돼요. 여기 하나, 뒤쪽에 하나 더. 4차선이에요, 4차선. 근데 여기는 무한차선이죠. 그냥 아주 작게 만들어주면 탁탁탁탁 붙여주면 되니까. 이게 훨씬 성능 좋죠. 고속 저전력.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적층을 합니다. 위로. GDDR은요, 한 층짜리예요. 단독주택 제가 설명드렸죠. 얘는 HBM은 12층짜리 아파트. 얘가 훨씬 좋죠, 성능. 대신에 비쌉니다. 그래서 만들기 어렵고요. 비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린 거죠. 근데 뭐가 비싸냐면 요 인터포저가 엄청 비싸요. GPU, HBM 서로 연결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때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여기 있죠. 여기는 로직 다이라 그래요, 이거를. 요 로직 다이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따다닥 붙여가지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요걸 만드는 회사가 하이닉스죠. 설명해드리면 요 12층짜리 있죠. 요걸 적층까지 해서 뭐 한미반도체 뭐 장비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 거 쓸 수도 있는 하이닉스가 구멍 비아울 뚫어가지고 TSV 관통해가지고 숄더볼 붙여서 연결 딱 해가지고 HBM3를 딱 만들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어디다 줍니까? 이 엔비디아가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져가면 엔비디아가 이제 거기 어디죠? TSMC 맡기겠죠. 그럼 TSMC가 HBM3랑 저 엔비디아 GPU를 만들어줘요. 요거를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붙입니다. 인터포저 있죠. 인터포저를 엔비디아가 만들어요. 여기 실리콘 기판이거든요. 파란색. 여기다가 자기네가 만든 엔비디아 GPU 하나 파운드리로 만들어주죠. 그 하이닉스가 만든 HBM3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요걸 2.5D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죠. 요거를 완벽하게 좀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뭐 내년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 거니까. 그리고 밑에 기판, 플립칩 BGA, 요게 EB된 삼성전기도 갈 것 같고, 밑에가 MLB 기판,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제 설명드렸죠. 누가 만든다? TSMC가. 요거는 하이닉스. 근데 삼성은 할 줄 알아요. 아는데 삼성도 엔비디아 수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삼성은 다 하죠.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네. 근데 수주를 받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밸류체인도 그래서 그때 뭐 PSK 홀딩스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이게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이제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D램은 한 단계 발전한 SD램이라고 합니다. SD램은 동기식 D램의 줄임말인데 비동기식과 달리 메모리를 동작시키는 여러 제어 입력들을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CPU가 연산을 딱 한 번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요. 클럭이라 그래요.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연산을 딱 합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DDR로 발전했어요. DDR은 2번. 저 CPU가 한 번 클릭하면은 메모리가 2번 돌아갑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블 뭐라 그러죠? 이게 듀얼인가 더블인가 아무튼 예, 그게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DDR5까지 올라온 거고 DDR SD램은 원 트랜지스터, 원 카패시터 이걸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물리적 구조 이런 걸로 이제 메인 메모리로 쓰고 있고 이런 D램 하나 이게 반도체 있잖아요. 요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요거 DIM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DIM이에요, DIM. 요 검은색 요거 있죠, 요거 삼성 DDR5.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여러 개를 모아서. 이게 그 모듈이에요. 저거를 컴퓨터에 딱 꽂는 거예요, 이 모듈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립할 때. 저 반도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이게 DDR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요거를 DIM이라 그래요. DIMM. 이해가 되시죠? 저런 모양입니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DIM은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데 들어가고 근데 LPDDR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하나 반도체입니다. 저전력. GDDR은 그래픽카드. 아까 보셨죠? HBM 사용하기 전에 니어 메모리로 GDDR이 들어가 있었죠. 속도 빠르고. 근데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대역폭이란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처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크면 그 일정 시간 내에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속도와 메모리 버스폭, 예, 요거에 좀 이제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클럭 속도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 작동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버스폭은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HBM 메모리 버스폭은 1024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DDR5가 64비트고 GDDR이 32비트니까 굉장히 처리량이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GPU는 병렬 데이터. 근데 메모리를 계속 받아서 처리를 병렬로 해줘야 돼요. 여러 데이터를. 그래서 AI 이쪽에는 HBM이 같이 들어갑니다. 1750억 개를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예. 근데 메인 메모리와 GPU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한계가 있죠. 메인 메모리가 여기 있고 GPU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놔줘야 된다는 얘기. 아까 한번 보셨죠. 그래서 HBM을 딱 놓으면 이거 중간에서 데이터를 아주 빨리빨리 전송을 해줍니다. GPU 보고 빨리 계산해. 옆에서 이제 푸시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GPU가 AI 학습을 위해 많이 필요하니 그 옆에 HBM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HBM만 별도 구매 안 된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HBM만 구매 안 되고요. 이거 같이 다 해야 돼요. 얘만 구매를 할 수가 없대요.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높은 비용 지불하고 저 칩셋 다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GDDR은 평면 배치고 HBM 수직 배치. 그래서 공정 난이도가 훨씬 높고 비싸요. 아무튼 그 좀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 나면 단점이 뭐냐면은 GDDR은 그냥 요거 있잖아요. 이거 D램 고장 나면 D램만 그냥 버리면 돼요. 고장 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요게 고장 났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인터포즈 이거 비싸거든요. 싹 다 날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래도 비싼 거예요.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HBM 만드는 건 아까 TSV 공정 통해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범프 만들어가지고 이 웨이퍼 있죠. 웨이퍼에서 범프를 해요. 그러니까 절단하기 전에 웨이퍼 있죠. 동그란 웨이퍼에 칩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아래로 범프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얇게 이제 간 다음에 이제 범프 형성하고 잘라내는 거죠. 하나씩. 이런 거 이제 자르거나 뭐 다이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이오테크닉스, 일본의 디스코, 그다음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오테크닉스나 한미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오테크닉스 요새 엄청 잘 가잖아요.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관련돼 있어요, 다. 근데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HBM 최하단부에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하는 로직 다이가 하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칩이 있고 HBM 12개를 쫙 위로 올려요. 얘가 이제 이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랑 GPU를 같이 또 연결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HBM3는 24GB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2단짜리까지 갈 거예요, 앞으로. 예. 근데 D램 원비 공정 있죠. 지금 원A 공정 쓰는데 미세 공정으로 해가지고 원비 공정 가면은 하나에 4GB짜리를 만들 수 있대요. 지금 2GB예요. 그 원비로 가면, 그러니까 저렇게 원비로 갔을 때는 뭐 주성이나 이런 전공정 회사들 있죠. 뭐 원익 IPS가 될 수도 있고 PSK나 뭐 많죠. 유젠테크도 있고 이런 이제 만약에 전공정으로 갔을 때는 전공정 장비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원비로 가게 되면 저게도 미세 공정 쪽이죠. 그러면은 4GB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최대 48까지 나와요. 지금 24거든요. HBM3가. 그럼 HBM4나 뭐 이렇게 갔을 때는 48.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D 패키징 딱 하고 인터포즈에 직접 아까 설명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그거 그대로 지금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웨이퍼에 뭐 이렇게 접착하고 얇게 만들고 얇게 갈아주고 웨이퍼가 점점 얇아져요. 얇게 해야죠. 그래서 얇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쏴줘야 되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레이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딩 해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엔비디아하고 AMD에 보내주면 AMD와 엔비디아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저쪽 TSMC에 보내죠. 그럼 TSMC가 또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다시 엔비디아에 돌려주고
그 엔비디아는 저기 데이터 센터 업체에 넘겨주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BM 성장률은 연평균 20%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출하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400만 세트. 근데 모든 가속기가 HBM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GDDR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HBM도 HBM인데 이것도 같이 가요. 예. 그리고 AMD MI300 Max는 가속기 한 대당 HBM이 192GB인데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개수로 따지잖아요. 저 HBM은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수량 있죠, 수량. 수량 기준으로는 지금 0.8이고요. 2027년대도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은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개수로. 근데 이게 가격이 10배 가까이 나. 그러니까 이제 DRAM 매출 비중은 10%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그 최민수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모두가 HBM만 얘기하잖아요. 아까 저도 이제 HBM 설명해 드렸지만 HBM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기서 HBM 우리 다 아는 거 아니냐, 공부도 했고 좋은 거 아는데 결론은 뭐 HBM 또 후공정 괜찮다 뭐 이거냐? 이게 아니고 이분의 의견은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HBM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DRAM 전체가 좋대요. DRAM 전체 다. 메모리 전체가. AI 시대에 메모리가 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모리가. 우리는 이제 GPU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엔비디아 광고 보면 GPU 좋은 거 아니야? 메모리는 보조 역할이니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조 역할을 하는 건 맞죠. 메모리 역할이 원래 보조 역할이에요. 연산 옆에서 해주는 건데, 근데 메모리가요 너무 이게 빠르고 고성능만 있으면은 시스템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 뭐 PC도 그렇고 메모리가 너무 성능이 100% 다 좋을 필요는 없어요. 각각의 느리게 필요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막 빠른 것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AI 연산을 할 때 HBM이 필요하지만 HBM은 메인 메모리는 아니에요. 보조 메모리고 중간에 메인 메모리는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CPU랑 같이 연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고성능으로 가야 된대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이 GPU 옆에 HBM이 탑재됐다고 CPU가 따로 사용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GPU 메모리, CPU 메모리. 저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입니다, 원래.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AI 시대고 GPU가 있으니까 옆에 고성능 HBM 붙고, 그러면 기존의 메모리는 뭐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써도 되나? 줄어야 되나?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비스,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합성용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요게 EC2P4D래요,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요거 어마어마한 사양이래요. 이게 이제 AI 하는 건데, CPU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요. A100이라고. 이게 8개 장착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8개 장착됩니다. 그러면 요거 8개면 메모리 그 옆에 HBM이 320에서 640GB까지 들어간대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우리 배웠으니까 아는데, CPU가 따로 관리하는 메모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1TB입니다. 이거의 2배예요. HBM에. 이걸 사용하고 있대요, 실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저도 그랬어요. GPU에 HBM 들어가니까 HBM 중요하고, 아 기존 메모리는 별론가?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AI 시대에 둘 다 필요하다. HBM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DDR5 같은 메인 메모리도 저렇게 엄청난 용량이 들어갑니다. CPU랑 같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공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후공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AI 발전은 HBM만 보지 말자.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걸 좀 틀을 깨는 거죠, 약간. 예, 그리고 원비 투자, 미세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전공정 투자예요, 무조건. 그래서 전공정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는 아마 투자 금액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쪽에서도 좀 모멘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공정만 너무 보지 마시고, 후공정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공정에서도 계속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이러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되시죠? 어떤 건지. 요게 이제 DDR5 모듈이고 모아놓은 거고, 이게 GDDR6 우리 아까 배웠죠? 한 층짜리. HBM은 이게 12층까지 있죠.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입니다. 가속기 시장에 들어가는 D램 성장률이 그 올해 141, 내년에 59, 48, 26, 25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 본 적 있으세요? 배터리 말고. 네,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시장을 보는 거죠. 폰 노이만 구조는 뭐냐면은 CPU랑 메모리가 분리된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합쳐지지는 않았죠. 예, 그게 폰 노이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GPU A100 엔비디아 거 8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게 320기가. 요건 밑에 있는 건 평가판인데 640GB래요. HBM2E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CPU랑 같이 연동되는 게 여기 메모리거든요. 얘가 1.1TB. 이건 이대로 써요. 둘 다 좋은 거죠. 예.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어제도 전자공시는 별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그 현대차에 유진오라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근데 원래 예전에도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이사인데 미국 산타모니카에 180주를 20만 원 깨지니까 샀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 이하는 좀 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벽산 아시죠? 건자재 회사인데 여기 상금 감사가 2천만 원 정도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일단 전자 공시까지는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오늘 시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막판에 반전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엄청 흔들렸어요. 근데 급등해서 끝났고, 반면에 코스피는 부진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좀 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많이 팔았고요. 특히 오늘 기관들의 대량 매도 어제부터 쏟아집니다. 금융투자 이쪽이 어제도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히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집중 매도를 하면서 전자는 좀 부진했고, 반면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제약주만 좀 팔았던 날이고, 오늘은 제약주의 날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제약주예요. 네, 제약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진단키트 회사들 왜 강할까? 요새 지금 확진자 늘고 있잖아요. 갑자기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 공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단키트 회사들 주가가, 근데 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팬데믹 올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워낙 빠진 데다가 방어주고, 요새 바이오 분위기 좋죠. 요새 제일 분위기 좋은 게 바이오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한 2주 정도 됐죠 벌써. 예. 계속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정유주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SO일도 좋았지만 SO일도 거의 8만 원 왔어요. 어느새. 그 트레이딩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를수록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이노베이션은 오늘 5%나 급등을 했고, 오늘 오랜만에 또 바이오 시밀러 이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른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초전도체 한양ENG 이건 아니다. 그죠? 예. 그래도 또 내려오면 기회죠. 기회인데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어제 올라간 건 그냥. 그러니까 초전도체로 올라간 건 이건 솔직히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초전도체가 진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거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 오늘 YN텍이 급등했고요. 건강기능식품 오랜만에 좀 괜찮았습니다. 화학섬유, 의료기기 회사 오늘 좋았고요. 근데 의료기기는 거기에요. 진단키트. 카지노는 오늘 토비스
우리 그 토비스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배웠죠. 오늘 잠깐만요. 뭐 있었나요? 왜 13%가 올랐죠? 갑자기? 실적이 잘 나왔군요. 제가 장중에 요건 체크를 못 해가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요. 흑자잖아.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봐야 되거든요. 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되는데 실적으로 간 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처럼 뭐 초전도체니 막 이런 이슈로 가면은 그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토비스가 아마 이제 실적 좀 잘 나와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간 게 아니라 그냥 토비스만 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용기기 쪽은 오늘 좋았네요. 미용기기도 오늘 다 괜찮았고요. 종합상사도 오늘 STX라 이거는 종합상사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렌터카 회사들 오늘 좋아. 레드캡 투어도 아마 역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건설기계는 진성TC가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꾸준한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뭐 그냥 이노베이션만 좋았네요. 주류주는 오늘 롯데철성이 오랜만에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동차가 한통 올라왔어요. 좀 부진했지만 일단 오늘 뭐 기아, 현대모비. 근데 현대차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뭐 골프 관련주, 손해보험, 보험주도 뭐 강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의류주는 어제 그 라이브 하는데 어느 분이 그 코에피션 그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에피션 13% 정도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분할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이슈라고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뭐 리튬, 홈쇼핑, 석유화 이쪽 뭐 다 오늘 분위기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효성화학이 좀 좋았네요. 오랜만에.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섹터는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원전주 좀 부진했고 히토류주들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AI 챗봇 관련주들 급락을 했고, MLCC도 오늘 그 아모텍이죠, 그죠? 아모텍이 어제 아모텍은 MLCC로 간 게 아니라 초전도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 전선주도 LS나 이쪽 대부분 좀 약간 그 초전도체력도 약간 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LS 일렉트릭 급등했던 거죠. 근데 각별히 좀 주의는 하세요. 이게 저런 너무 테마에 엮이면 안 좋아요. 사실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그 하나오션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주 좀 빠졌고, 로봇 관련주 좀 오늘 쉬어갔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일부 저기 오늘 보니까 이오 테크닉스 요새 난리가 아니에요. 17만 원 넘었어요. 벌써.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러나 저긴 좋았는데 나머지는 오늘 특히 한양 ENG가 이제 뭐 아시죠? 왜 빠진지 급락하면서 전체 반도체 장비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풍력, 뭐 태양광, 카메라 다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휴대폰 부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뭐 나머지 섹터는 다 썩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결국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바이오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그 와중에 에코프로가 오늘도 8%나 올랐어요. 특별히 뭐 뉴스 나온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죠? 없습니다. 특별한 거. 아무튼 에코프로가 오후에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또 당겼고, 바이오가 같이 가고 이러면서 코스닥은 월등히 좋았지만 다른 섹터들은 조금 일부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LG엔솔이 안 가니까 좀 하락을 해버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오늘 해드릴 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일부 좀 빠졌고, 바이오와 오늘 일부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좀 강세 보이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전도체는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조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도 뭐 HBM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잘 공부 계속 해보시고, 무조건 후공정만 볼 필요 없이 전공정까지도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좀 시장이 그래도 많이 안정감 찾았죠.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뭐 리스크도 있었지만 다행히 좀 빠르게 증시가 회복되고 있는데, 근데 어려워요. 되게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아직 장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기업들 투자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만 비싸게만 좀 사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